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48층 정수연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1시간 전이었지만 더 이상 잠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균등하게 숨쉬는 남편 강준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한의대 교수라는 번듯한 직함을 가진 그는 언제나 평온해 보였습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어둠 속에서 광안대교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그녀에게는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삶의 무대일 뿐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한영숙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습니다. 식탁을 정리하고 신문을 가지런히 놓고 과일을 깎아두었습니다. 25년째 반복되는 아침 루틴이었습니다. 6시 30분. 시어머니가 일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아. 네,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한영숙은 이미 완벽하게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새벽인데도 화장을 마치고 진주 귀걸이까지 착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집 안에서조차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일정 알지? 네, 로타리 클럽 원래회 있으신 거요? 10시에 파크 하얏트에서야. 늦지 않게 준비해.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커피를 내어왔습니다. 컵을 내려놓는 소리조차 신경 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수연아, 오늘 특히 신경 써. 박 시장 부인도 오신대. 작년에 우리가 기부금에서 졌잖아. 올해는 절대 질 수 없어. 수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기부금 경쟁. 그것도 체면을 위한 허영의 경쟁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는데 또 얼마를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네, 어머님. 그리고 내 옷차림도 신경 써. 지난번에 김 교수 부인이 내 구두 보고 뭐라 했다던데. 작년 제품이라고.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구두도 할부로 산 것이었는데 벌써 구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 8시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식탁에 앉은 그는 신문을 보며 아침을 먹었습니다. 대화는 없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여보, 카드값이 이번 달도. 나중에 얘기해. 어머니 계시잖아. 준호는 아내의 말을 잘랐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돈 얘기, 힘든 얘기는 금기였습니다. 9시가 되자 수연은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지만 마땅한 옷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수준의 옷들은 대부분 한두 번 입고 나면 구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무난하지만 고급스러워 보이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평가가 바로 떨어졌습니다. 그 옷도 입는 거야? 저번 모임에서도 입었잖아. 다른 옷이? 한심하네. 강 교수 집 며느리가 옷 한 벌 변변한 게 없어? 수연은 다시 옷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작년의 무리에서 산 버버리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크 하얏트 호텔로 가는 차 안. 시어머니는 계속 당부했습니다. 박 시장 부인한테는 특히 조심해. 서열이 우리보다 높으니까. 그리고 김 부시장 부인도 올 텐데 절대 헷갈리지 마. 작년에 최 회장 부인이 그 실수했다가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알지?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산 상류층 사회의 복잡한 서열을 외우는 것도 그녀의 일이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 들어서자 화려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명의 부인들이 각자의 명품백과 보석을 과시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비싼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어머, 영숙 씨. 박 시장 부인이 다가왔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당연하죠. 우리 며느리 덕분에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한영숙이 수연을 슬쩍 내세웠습니다. 박 시장 부인의 시선이 수연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평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참 단정하네요. 우리 며느리는 너무 화려한 걸 좋아해서 걱정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박 시장의 며느리는 검사였고 소박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겸손한 척하는 것도 경쟁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본격적인 체면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손자가 이번에 하버드 합격했어요. 어머, 축하해요. 우리 손녀는 예일이에요. 그런데 요즘 미국보다 영국이 더 좋다던데. 끝없는 자랑과 비교가 이어졌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앉아 차를 마실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시어머니의 체면을 세워주는 도구였습니다. 그때 한영숙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부산시 문화재단에 5천만 원 기부하기로 했어요. 좌중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작년 최고 기부액이 3천만 원이었으니 파격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수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5천만 원? 그 돈이 어디 있단 말인가? 하지만 시어머니는 태연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선뜻 내놓더라고요. 역시 약사 출신이라 돈 관리를 잘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연은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대출을 받아야 할 판이었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맞지? 박 시장 부인 표정. 우리가 이겼어. 어머님, 5천만 원은 어떻게 해? 내가 해결해. 약사 자격증 있잖아. 필요하면 일이라도 해서 마련해. 수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하는 건 체면 때문에 못하게 하면서 돈은 어떻게든 마련하라는 모순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수연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47살. 한때는 약국을 운영하던 당당한 약사였는데 지금은 시어머니의 허영을 채워주는 ATM이 되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수연아, 잘 지내니? 김미자의 목소리를 듣자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우리 딸 또 힘든 일 있구나.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 5천만 원을 기부한대요. 없는 돈인데. 뭐, 그 돈을 어디서 구한다고? 대출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수연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니? 그 질문에 수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녀도 몰랐습니다. 저녁이 되어 준호가 퇴근했습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낮의 일을 얘기했습니다. 5천만 원이라니. 어머니도 너무하시네. 그러니까 당신이 좀 말려줘. 내가 무슨 힘이 있어. 어머니 성격 알잖아. 준호는 늘 그랬듯 회피했습니다. 갈등을 싫어하는 그는 언제나 중립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립은 결국 강자의 편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하고 대출 한도를 알아보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새벽 2시 그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게 사는 건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체면이라는 감옥에 갇혀 25년. 그녀의 청춘은, 꿈은, 자존심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에 전화라니. 화면을 보니 시동생이었습니다. 형수님,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수연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라고?
급성 심근경색이래요. 지금 응급실이에요. 빨리 오세요. 거실로 뛰어나온 수연은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쓰러지셨대.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도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뭐, 우리 영감이 왜?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곧 다시 굳어졌습니다. 수연아, 병원 가기 전에 옷부터 제대로 입어. 강 교수 집안이 초라하게 보이면 안 돼. 새벽에 응급실로 가면서도 체면을 걱정하는 시어머니. 수연은 믿을 수 없었지만 이미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장례식장은 최고급으로 잡아야 해. 화환도 많이 받아야 하고. 아직 시아버지의 생사도 모르는데 벌써 장례 걱정이었습니다. 수연은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의 부산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예감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더욱 끔찍할 것이라는 것을. 병원 응급실은 새벽의 차가운 형광등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수연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몸이 여기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강병호는 중환자실로 옮겨진 지 3시간째였습니다. 의사는 상태가 위중하다고만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새벽에 급하게 나오느라 외투도 제대로 못 챙겼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그녀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 꼴로 병원에 왔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의 아버지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도 시어머니의 관심사는 여전히 남의 시선이었습니다. 오전 7시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보호자분들 최선을 다했지만 그 순간 수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서 비틀거렸고 준호가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곧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장례는 최고급으로 해야 해. 대학병원 특실로. 의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듣자마자 장례 얘기를 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정신없는 장례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대규모 행사를 기획하듯 세세한 것까지 지시했습니다. 화환은 최소 300개는 받아야 해. 김 회장 남편 장례 때 250개였으니까 우리는 그보다 많아야지. 부의금 봉투 받을 때 금액 확인하고 즉시 명단 작성해. 나중에 경조사 갈 때 참고해야 하니까. 조문객 응대할 때 서열 절대 헷갈리지 마. 특히 시청 관계자들. 수연은 밤새 조문객 명단을 외웠습니다. 시장, 부시장, 구청장, 시의원들. 각자의 부인 이름과 직함까지 완벽하게 암기해야 했습니다. 눈이 빠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실수하면 시어머니의 분노를 감당해야 할 테니까요. 장례식 둘째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 47분. 수연은 그 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장례식장 특실은 마치 결혼식장처럼 화려했습니다. 천장에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번쩍였고 벽면에는 고급 벽지가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고 수연은 입구에 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손가락이 저릿저릿했습니다. 새벽부터 수백 번 고개를 숙이고 손을 맞잡고 같은 인사말을 반복했더니 온몸이 기계처럼 굳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목은 칼칼했고 억지로 지은 미소 때문에 볼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속으로 주문을 외우며 견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급스러운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수행원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수연의 머릿속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더라? 분명 아침에 외웠는데.
얼굴은 낯익은데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시장 부인? 부시장 부인? 판단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장 부인이 맞을 거야. 이렇게 수행원이 많으니까. 어서 오세요, 시장님 부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수연은 알았습니다. 틀렸다는 것을. 여성의 표정이 순간 얼음처럼 굳어졌습니다. 완벽하게 그린 아이라인 위에 눈썹이 올라갔고 립스틱을 바른 입술이 일그러졌습니다. 부시장님 부인이십니다. 수행원의 정정에 수연은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부시장 부인은 이미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조문객들 사이를 훑더니 시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짙은 화장을 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이미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괜찮습니다. 며느리가 좀 헷갈리신 모양이네요. 부시장 부인의 헷갈리신이라는 단어가 창처럼 꽂혔습니다. 주변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 교수 집 며느리가. 아니, 부산 상류층 서열도 모른대. 체면이 말이 아니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졌습니다. 수연은 그 변화를 똑똑히 봤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체면이 깎이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부시장 부인이 영정 앞으로 가서 형식적인 절을 하고 떠나자 시어머니의 손이 번개처럼 수연의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따라와. 낮고 차가운 목소리. 수연은 그 목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도에는 조문객들이 여기저기 모여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구두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일부러 그녀를 끌고 갔습니다. 무릎 꿇어.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여기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머님, 여기서는. 빨리 꿇으라고 했어. 고함 소리에 복도의 모든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수연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굴욕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25년간의 복종이 그녀의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이 무릎에 닿았습니다. 검은 상복이 바닥에 퍼졌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감히 부시장 부인을 시장 부인이라고 불렀다고? 내가 우리 집안 망신을 다 시키려고 작정했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일부러였습니다.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며느리에 대한 절대적 권력을. 시장과 부시장도 구별 못하는 게 대학 나온 사람이야? 약사 자격증이 뭐하러 필요해?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더 큰 굴욕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조이복, 떨리는 손에 든 조이금 봉투. 친정어머니 김미자였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김미자의 눈에 비친 것은 자신이 낳은 딸이었습니다. 대학을 나오고 약사가 되어 당당하게 살던 딸이었습니다. 그런 딸이 지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김미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가 멈췄습니다. 딸의 간절한 눈빛을 봤기 때문입니다. 제발 엄마, 오지 마세요. 수연의 눈이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개입하면 더 큰 굴욕이 될 것을 둘 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 한 번만 더 하면 정말 가만 안 둘 거야. 시어머니의 질책은
10분 넘게 계속됐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수연은 그저 죄송합니다만 반복했습니다. 김미자는 그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딸의 굴욕을 목격하는 어머니의 심정은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 다시 들어가서 실수 없이 끝내. 시어머니가 돌아서자 수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상복에 먼지를 털며 고개를 들었을 때 어머니와 다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미자의 눈에는 분노와 결심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딸을 구해내겠다는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수연이 다시 장례식장으로 들어간 후 김미자는 떨리는 다리로 영정 앞에 섰습니다. 절을 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오직 딸의 무릎 꿇은 모습만 맴돌았습니다. 강병호 씨, 당신네 집안이 내 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조의금을 전달하고 나오면서 김미자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행동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변기 뚜껑에 앉아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연아. 엄마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런 모습 보여서. 내가 왜 미안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어. 김미자의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오늘 결심했어. 널 거기서 꺼내올 거야. 엄마, 더는 못 참아. 내 딸이 그렇게 사는 걸 더는 못 봐. 수연은 울음을 삼켰습니다. 엄마의 결연한 목소리가 무서우면서도 간절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수연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자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온했습니다. 당신은 알아요? 오늘 내가 당한 굴욕을? 대답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새벽 3시 수연은 다시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눈물 자국을 말려주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이건 삶이 아니야. 무릎 꿇은 것은 단순한 굴욕이 아니었습니다. 25년 억압의 상징이었고 이제 무언가 바뀌어야 한다는 신호였습니다. 김미자는 택시 안에서 떨리는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본 딸의 모습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은 수연, 고개 숙인 수연, 죄송합니다를 반복하던 수연. 그것은 자신이 키운 딸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김미자는 곧장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파킨슨병으로 투병 중인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수연의 대학 졸업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약사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던 딸. 그때의 당당함은 어디로 갔을까요? 내가 너무 늦었구나. 김미자는 자책했습니다. 25년 동안 딸이 조금씩 무너져가는 것을 봤으면서도 시집살이란 원래 그런 것이라고, 참으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것은 시집살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이하의 학대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며느리 인권, 시집살이, 법적 대응을 입력했습니다. 밤새 자료를 찾고 변호사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남편 병원비로 많이 써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쏟아부을 각오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김미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젊은 여성 변호사가 그녀를 맞았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제 딸이 시집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김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제 본 일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정신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목격자가 많다면 유리합니다. 하지만 따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해요. 김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을 설득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날 오후 김미자는 수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연아, 엄마야. 오늘 시간 있니? 49제 준비 때문에 바빠요. 수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잠깐만이라도 좋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엄마, 제발, 딱 30분만. 수연은 시어머니가 미용실 간 틈을 타서 친정에 들렀습니다. 김미자는 딸의 수척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몇 일 사이에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수연아, 앉아. 김미자는 딸을 마주 앉히고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가 변호사 만나고 왔어.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왜? 내가 당하는 건 학대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실수? 부시장 부인을 시장 부인이라고 부른 게 무릎 꿇을 일이니? 김미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체면이 중요한 분이시니까. 체면? 체면이 사람보다 중요해? 내 자존심보다 중요하다고? 김미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에게 받은 자료였습니다. 여기 봐. 정신적 학대, 경제적 착취, 이 모든 게 법적 대응이 가능해. 수연은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도 알아요.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 하지만 25년을 살았는데 25년이면 뭐해?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데. 김미자는 딸의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도와줄게. 돈도 집도 뭐든 다 준비할게. 그러니 용기 내. 수연은 엄마의 주름진 손을 바라봤습니다. 70살이 넘은 노모가 딸을 위해 이렇게 나서는 것이 미안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그래.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지는 않을 거야. 수연이 떠난 후 김미자는 또 다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정기예금을 해지했습니다. 부동산에 들러 작은 원룸이라도 알아봤습니다. 딸이 나올 때 머물 곳이 필요했으니까요. 한편 수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5년간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마트에. 거짓말하지 마. 친정 갔다 왔지? 수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미용실에서 봤어. 내가 엄마 차 타는 거. 시어머니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설마 쓸데없는 얘기한 건 아니겠지? 아니에요. 좋아. 그리고 49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 호텔 예약했고요. 비용은 8천만 원 정도. 만족스럽네. 우리 집안 위상에 맞게 해야지. 수연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말과 시어머니의 압박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수연아, 자니? 아니요. 엄마도 잠이 안 와. 계속 생각나서. 김미자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같이 가지 않을래? 병원이요? 아빠 정기 검진이야. 혼자 가기 힘들어서. 사실은 핑계였습니다. 딸을 만나 더 설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 갈게요. 다음 날 병원에서 만난 모녀는 아버지 검진을 기다리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연아, 어제 생각해봤니? 네. 그래서
수연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뭔데? 나이 47에 이혼하면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김미자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사 자격증 있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15년이나 쉬었는데. 그게 뭐 어때? 다시 공부하면 되지. 김미자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약사 재교육 프로그램 안내서였습니다. 엄마가 알아봤어. 6개월 과정이면 다시 현장에 복귀할 수 있대. 수연은 안내서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준비했다는 것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김미자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통장이었습니다. 엄마, 정기예금 깬 거야. 3천만 원. 내가 새 출발하는데 쓰라고. 엄마, 이건 아빠 병원비. 아빠도 동의했어. 내 아빠가 뭐라는지 알아? 수연이가 행복해야 우리도 편하다고. 수연은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이렇게 깊은 줄 몰랐습니다. 그때 김미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미자 씨죠? 저는 박정희라고 합니다. 어제 장례식장에서 김미자는 기억했습니다. 딸이 무릎 꿇는 것을 보고 혀를 찬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저도 며느리입니다. 30년째요. 어제 그 광경을 보고 남일 같지 않아서요. 그러셨군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모임이 있거든요. 며느리 인권 찾기라고. 김미자의 눈이 빛났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힘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김미자는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마, 너 혼자가 아니야.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김미자는 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평생 후회하는 게 하나 있어. 뭔데요? 너를 그 집에 시집 보낸 거. 그때 체면 좋다고, 집안 좋다고 보냈는데, 김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그래서 더 책임감을 느껴. 내가 널 그 지옥에 보냈으니 내가 꺼내와야지. 그 말에 수연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결연한 의지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수연은 시어머니가 친구들과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49제는 정말 성대하게 할 거야. 김회장네보다 훨씬 크게. 우리 집 체면이 달린 문제니까. 수연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준 서류들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약사 재교육 프로그램, 변호사 상담 자료, 그리고 통장. 할 수 있을까? 두려웠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도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있었고 도와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광안대교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수연에게는 여전히 감옥의 창살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창살 너머로 희미하게 출구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준 출구가. 49제 당일 아침 정수연은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잠들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른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8천만 원이 사라질 예정이었습니다. 대출 서류가 놓인 책상을 바라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죽은 사람 위한 행사에 산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되는 게. 파크 하얏트 그랜드 볼룸은 이미 꽃으로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문한 화합만 400개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중 절반은 시어머니가 가짜로 주문한 것이라는 것을. 수연아, 뭐해? 손님들 오시는데.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수연은 황급히 자리로 갔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조문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초청한 사람은 500명이 넘었는데 실제로 온 사람은 200명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박 시장 부인은 왜 안 와? 수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해외여행 가셨다고. 김 회장은?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체면을 위해 8천만 원을 쏟아부었는데 정작 중요한 사람들은 오지 않은 것입니다. 오후 2시경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의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화를 끄는 그가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한의원에 세무조사가 나왔대. 세무조사? 누군가 신고를 했다고. 수입 축소 신고 의혹으로. 수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의원 수입의 상당 부분을 숨겨왔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허영을 채우기 위해 탈세까지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들고 있는 것은 신용카드 회사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한도 초과로 카드 사용이 정지되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카드값 제대로 안 낸 거야? 어머님, 그게 지금 당장 해결해. 손님들 앞에서 카드가 정지됐다는 게 알려지면 우리 체면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하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카드가 한도를 초과했고 대출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준호의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은행이었습니다. 대출금 상환이 3개월 연체되어 압류 조치를 시작합니다. 준호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동안 수연에게만 경제적 부담을 지우다가 자신도 비밀리에 대출을 받았던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끝없는 요구를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뭐, 압류? 시어머니가 아들의 전화 내용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우리 집이 압류당한다고?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초대받지 않았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연이 돌아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친정어머니 김미자가 여러 명의 여성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엄마, 김미자의 옆에는 며느리 인권 찾기 모임의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수연아, 김미자가 딸에게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사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 집안 행사에. 집안 행사요? 김미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8천만 원짜리 행사 비용을 제 딸이 대출받아서 치르는 게 집안 행사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건 우리 집안 일이에요. 우리 딸도 당신네 집안 사람 아닙니까? 아니면 그저 돈 뽑아내는 기계입니까? 김미자의 폭로는 계속됐습니다. 25년간 제 딸이 당신네 체면 위에 쓴 돈이 5억이 넘습니다. 그동안 번 돈은 다 어디 갔습니까?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5억이라니. 체면 칠해가 그 정도였어? 강 교수네도 겉만 번지르르 했구나. 시어머니의 체면은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지키려 했던 체면이 모든 사람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당장 나가요. 여긴 우리 집안. 집안이 뭐가 중요합니까? 김미자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딸이 사람답게 사는 게 더 중요하지. 그때 며느리 인권 찾기 회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변호사 이정민입니다. 정신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로
고소장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비틀거렸습니다. 고소? 감히 시어머니를 고소한다고? 장례식장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며느리를 공개적으로 무릎 꿇린 장면이 다 찍혀 있더군요. 준호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장모님, 이건 너무하다고. 김미자가 사위를 쏘아봤습니다. 자네가 그동안 한 게 뭔가? 아내가 무릎 꿇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지?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연은 그 모든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25년간 숨겨왔던 치부가 모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창피했지만 동시에 시원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아. 김미자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가자. 엄마랑 가자. 수연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한영숙은 충격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체면이 전부였던 그녀에게 이런 공개적 망신은 죽음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저는 수연이 망설이자 김미자가 더 힘주어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이제 그만해. 더 이상은 안 돼. 그때 시어머니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가면 평생 후회할 거야. 넌 아무것도 못해. 나이 50 가까운 년이 뭘 할 수 있겠어. 그 독한 말에 수연의 마지막 미련도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검은 상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요, 엄마. 두 모녀가 연회장을 나가는 것을 모두가 지켜봤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의 눈빛을, 어떤 이들은 놀라움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밖으로 나온 수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상쾌한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롭게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엄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정말로 괜찮아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미래처럼. 차를 타고 떠나면서 수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5년의 감옥을 뒤로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친정집 작은 방에서 눈을 뜬 정수연은 잠시 자신이 어디 있는지 헷갈렸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잔 아침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내가 정말 나온 게 맞나? 이제 어떻게 살지? 부엌에서 들려오는 그릇 소리에 일어났습니다. 김미자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너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하지만 수연은 눈치챘습니다. 엄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식탁에 앉은 김미자가 갑자기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김미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검사 결과가 나왔어. 수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췌장암 2기래. 숟가락이 수연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언제부터? 왜 말 안 했어요? 내가 그 집에서 나오는 게 먼저였어. 엄마 걱정할까봐 말 못했지. 수연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야윈 손이었습니다. 그제야 보였습니다. 많이 마른 얼굴, 움푹 들어간 눈. 치료는? 수술은? 의사가 그러는데. 수술은 어렵대. 항암 치료를 해보자고.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병든 몸으로 싸워준 엄마. 그 희생이 너무 컸습니다. 나 때문에 엄마가. 아니야.
엄마는 내가 그 집에서 나온 게 제일 기뻐. 이제야 마음이 놓여. 김미자는 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수연아, 엄마한테 시간이 많지 않아. 그래서 더 빨리 준비해야 해. 무슨 준비요? 내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도록. 엄마가 있을 때 다 해놓고 가야지. 그날부터 김미자는 딸의 자립을 위해 마지막 힘을 쏟았습니다. 매일 아침 약사 재교육센터로 함께 갔습니다. 항암 치료로 힘들어하면서도 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쉬어. 나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야. 같이 가야 해. 내가 포기할까봐. 수연은 엄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재교육센터에서 수연은 15년 만에 다시 약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많이 바뀐 약품들, 새로운 법규들.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이혼 소송도 진행됐습니다. 김미자가 섭외한 변호사 이정민은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25년간의 경제적 착취 증거를 모두 모았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법원에 가는 날 김미자는 항암 치료 일정을 미루고 딸과 함께 갔습니다. 엄마는 병원 가야 하는데 이게 더 중요해. 내가 법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걸 봐야 해. 법정에서 강준호와 한영숙을 다시 만났습니다. 한영숙은 여전히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예전의 위엄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세무조사와 빚 독촉으로 초췌해진 얼굴이었습니다. 배은망덕한 것, 25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한영숙이 소리쳤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억 원을 지급하고 재산 분할로 아파트 지분의 60%를 양도하라. 승소였습니다. 수연은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김미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얼굴은 더욱 야위어 있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며 김미자가 비틀거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좀 어지러워서. 수연은 급히 엄마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항암 치료를 미루시면 안 됩니다.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김미자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준비한 게 있어. 김미자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뭐예요? 작은 약국이야. 엄마 이름으로 계약해놨어. 내가 자격증 다시 따면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엄마, 돈이 얼마나 드는데? 아빠 생명보험금 해약했어. 아빠도 동의했고. 수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부모님의 노후자금마저 자신을 위해 쓰시다니. 그리고 이거. 김미자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이건 나중에 읽어. 엄마가 없을 때. 엄마 무슨 소리야? 엄마 어디 안 가?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다음 날부터 김미자는 딸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살림, 세금 처리, 약국 운영 노하우까지. 이 거래처는 믿을만해. 여기 사장님이 좋은 분이거든. 처방전 관리는 이렇게 하고. 손님 응대할 때는 항상 웃어. 약국은 동네 사랑방이어야 해. 수연은 엄마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메모했습니다. 어느 날 김미자가 수연을 데리고 약국 예정지로 갔습니다. 작지만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가 넷의 출발점이야. 엄마. 수연아, 엄마가 제일 미안한 게 뭔지 알아? 김미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널 그런 집에 시집 보낸 것도 미안한데 더 일찍 구해주지 못한 게 미안해. 엄마 잘못 아니야. 아니, 엄마도 체면 생각했어. 강 교수 집안이면 좋겠다고. 내가 널 불행하게 만들었어. 수연은 엄마를 꽉 안았습니다.
야윈 몸이 가슴 아팠습니다. 재교육과정 마지막 시험날, 김미자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암이 많이 진행되어 거동이 어려워졌습니다. 엄마, 나 시험 보고 올게. 잘 봐. 엄마가 여기서 기도할게. 수연은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라도 합격해야 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김미자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다 봤어. 잘 본 것 같아. 김미자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일주일 후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수연은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엄마, 합격했어. 나 합격했어. 김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안심이다. 내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날 밤 김미자는 딸의 손을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수연아, 이제 내 인생을 살아.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내가 행복한 대로. 엄마, 체면 때문에, 남의 시선 때문에 살지 마. 그게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야. 새벽 3시 47분. 김미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딸의 손을 잡은 채로 수연은 엄마의 차가워진 손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는 떠났지만 남긴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약국, 새로운 자격증, 그리고 다시 살아갈 용기.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며느리 인권 찾기 회원들이 모두 와서 위로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덕분에 저희도 용기를 얻었어요. 수연은 엄마가 남긴 편지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수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곁에 없겠지. 미안하고 또 미안해. 더 일찍 널 구해줬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 너는 자유야. 체면이 아닌 자존감으로, 눈치가 아닌 당당함으로 살아가.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하늘에서도. 사랑한다, 내 딸.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난 지 한 달. 정수연은 작은 약국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연 약국이라는 간판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손에는 엄마가 남긴 열쇠가 들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현실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47살.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삶을 위한 완벽한 시기일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15년 만에 맡는 약품 냄새였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아온 것 같은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약장을 하나하나 열어보았습니다. 엄마가 미리 채워둔 약품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약사 정수연의 모습이. 가운 주머니에는 엄마가 남긴 메모가 있었습니다. 우리 딸, 이제 당당하게 살아. 사랑해. 짧은 메모였지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첫 손님은 동네 할머니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젊은 약사님이 오셨네. 혈압약 좀 지어주세요.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처방전을 받아들고 컴퓨터에 입력하는 손가락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약품을 찾고 용량을 확인하고 조제하는 손길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루 한 번 아침 식후 30분에 드세요. 어지러우시면 바로 병원 가셔야 해요. 그리고 이 약은 자몽 주스랑 같이 드시면 안 돼요. 고마워요. 친절하시네.
전에 있던 약사는 말도 없이 약만 줬는데 할머니의 칭찬에 수연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리워했던 일상이. 오후가 되자 약국은 조금씩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입소문이 났는지 호기심에 들른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새로 오신 약사님이 친절하다던데요?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진통제 있나요? 아이 배탈약 좀 주세요. 하나하나 응대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아팠지만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25년 만에 느끼는 직업적 성취감이었습니다. 저녁 7시 약국 문을 닫으려는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강준호였습니다. 수연의 몸이 굳었습니다. 이혼 후 처음 보는 전 남편이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셔츠. 예전의 단정함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한의원도 세무조사 후 폐업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뭐 하러 왔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연민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냥 어떻게 지내나 해서. 준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한때 자신만만했던 한의대 교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요? 수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25년간 한 번도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무엇을 바라는 걸까요? 미안해. 모든 게 다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수연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무릎 꿇렸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죠? 제가 대출받아 허덕일 때 당신은 뭘 했죠? 엄마가 저를 구하러 왔을 때 당신은 침묵했죠.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 난 비겁했어. 어머니가 무서웠고 갈등이 싫었어.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요양원에 계셔. 수연이 놀랐습니다. 그토록 체면을 중시하던 한영숙이 요양원에. 세무조사 벌금이랑 빚 갚다가 집도 날렸어. 체면 지키려다 모든 걸 잃었지. 49세 때 화환 주문한 것도 다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졌고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이 옳았어. 체면이 뭐라고. 사람보다 중요할 수 없는데. 장모님 말씀이 맞았어. 우리가 미쳤었지.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깨달음이 무슨 소용인가요? 25년의 세월은 돌아오지 않는데. 그냥 잘 지내. 약국도 잘 되길 바래. 준호가 돌아서려 하자 수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도 건강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25년을 함께한 부부의 마지막 인사치고는 너무 담담했지만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준호가 나간 후 수연은 약국 불을 끄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마련해준 작은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좁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감시가 없는 오직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소박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이, 아무도 시중들 필요 없이 오직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TV를 켜고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25년 만에 리모컨을 자유롭게 쥔 기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인권 찾기 회장이었습니다. 수연 씨, 약국 개업 축하해요. 우리 회원들이 축하 화환 보냈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다음 주 모임에서 수연 씨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용기를 얻고 싶대요. 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 네, 갈게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전화를 끊고 수연은 엄마 사진을 꺼냈습니다. 환하게 웃는 엄마의 모습. 엄마, 나 잘하고 있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광안대교의 불빛도 보였습니다. 한때는 감옥의 창살 같았던 그 풍경이 이제는 자유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약국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단골 손님도 생기고 수입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약사님, 오늘도 밝으시네요. 건강이 최고예요. 약사가 건강해야 손님들도 건강하죠. 수연은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억지로 짓던 미소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는 웃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낯선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그늘이 있었습니다. 명품백을 들고 있었지만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혹시 정수연 약사님? 네, 맞습니다. 사실 며느리 인권 찾기에서 약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비슷한 처지라.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째 시집살이 중인데 이제는 못 참겠어요. 매일 시어머니 체면 때문에 명품 사느라 빚더미에 앉았어요. 수연은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용기 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하지만 나이가, 저도 이제 50이에요. 저도 47에 나왔어요. 50이면 어때요? 60이면 어때요? 남은 인생이 더 길어요. 체면 때문에 남은 30년도 버리실 건가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용기 얻고 가요.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수연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는 여성들. 그들에게 수연은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약국도 안정되었고 혼자 사는 삶에도 익숙해졌습니다. 매달 적금도 들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25년 만에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수연은 엄마 산소를 찾았습니다. 산소 앞에는 이미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 인권 찾기 회원들이 다녀간 것이었습니다. 은인의 어머니께라는 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잘 살고 있어. 체면 말고 자존감으로, 눈치 말고 당당함으로.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살랑거렸습니다.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덕분이야. 마지막까지 날 지켜줘서, 자유를 찾아줘서. 수연은 엄마 산소 앞에 작은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어. 47살에 찾은 자유. 늦었지만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체면이 아닌 진실한 삶. 그것이 엄마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약국으로 돌아오는 길, 수연은 가볍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오직 정수연으로서의 삶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5년간의 억압적인 시집살이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정수연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인생은 드라마였습니다.